그 오마하에 있는 버크셔에서의 본사에는 한 몇 명 근무할 것 같으세요? 20명? 100명. 25명.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거의 정권을 다 주는 거예요. 정권을 다 주는데 워렌 버핏이 하는 거는 경제적 자원 배분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어떤 의미냐면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연말 특집, 크리스마스에 이어서 연말 특집을 하고 있는 스노우볼 강독회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 오늘- 진짜 많이 배웠죠? 말씀하십시오. 네,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오늘 스노볼 마지막 시간인데 네. 벌써 5회가 됐는데 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 장순홍 기자 진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 얘기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재밌는 겁니다. 네. 장순홍 기자가 원래 감정을 표현 안 하는 스타일인데 와,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빨리 간 겁니다. 그죠? 네. 평소에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죠. 좋으면 좋다.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원래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 강독회를 같이 하고 김학균 센터장님, 신영준과 김학균 센터장님 책인데 얼마나 많이 봤지 막 무더기가 됐어. 지금 이거 보십시오. 이거 와 진짜 한 장 한 장 낱낱이 분해하신 것 같습니다. 신영준과 김학균 센터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저희는 이렇게 안 읽었지만 마치 읽은 것처럼 저희가 보고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런 거 그 소장용으로 꽂아 놓으시면 됩니다. 이건 소장용으로 있어 보이네요. 있어 보이는 소장용으로. 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죠. 네. 네. 아, 거의 대장정으로 지금 달려왔어요. 장 기자님이 네. 시간이 빨리 흐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한 70년 얘기했습니다. 네, 1930년생 버핏이 2000년까지 얼추 한 닷컴 버블 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좀 훌쩍 달려오긴 달려왔네요. 아, 근데 진짜 워런 버핏은 좀 독특한 사람인 것 같긴 그러니까 해요.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요즘은 뭐 칠순 노인이라는 얘기는 안 하죠. 예. 70대면은 정정하시니까요. 그래도 예전까지는 우리가 칠순 노인 이런 얘기 뭐 그렇게 쉽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워렌 버핏의 70대부터의 얘기입니다. 근데 워렌 버핏 이 스노우볼이 2008년 앞쪽에서 끝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것도 안 다루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책으로는 스노우볼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고 네. 또 2008년 이후로 또 이제 버핏이 걸어온 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서 알겠습니다. 네. 마쳐볼까 합니다. 네, 2000년 이후입니다. 드디어 이 벽돌 책의 마지막 파트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애계로 하기에는 조금 높은 두께입니다. 네. 저는 뭐 해외 주식 사는 거 좋다고 봅니다. 뭐 자산을 뭐 주식이 좋은 게 뭐 한국이 어려우면 다른 데서 대안을 찾는 건데, 근데 저는 불패인 자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그 20년대 붐 이후에 이때도 얼추 한 13년 동안 시장이 이 고점을 무능 횡보하는 때가 있고요. 13년. 이때도 공교롭게도 13년이네요. 그러네요. 이때는 12년이네요. 11년. 한 10년째 그렇게 갔는 때도 물론 이제 있군요. 주식이 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한 50% 떨어진 거고요. 네.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거는 또한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5, 60% 오른 강세장이고, 그러니까 그 기간으로 보면 이 차트로 보는 거보다는 다이내믹스가 있지만 예. 요 고점을 잘 못 넘어서는 게 이런 게 있으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불패인 자산은 없고, 또 미국 주식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 지난해 얘기한 것처럼 이 평균보다 너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뭐 우리가 주식 투자하기에 좋은 때는 없죠. 예, 뭐 늘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건데 뭐 늘 이기는 자산도 없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리면서 요 시기입니다. 어려운 10년을 보내고 그 이후에 강세가 나타나는데 이 스노우볼에서 다루는 시기는 이제 어려운 시기 중간에 끝나버립니다. 한 글로벌 금융위 직전에 끝나버립니다. 거기서 끝나요? 이 그렇습니다. 책은? 예. 네. 사람이 그러니까 때를 잘 만나서 투자해야 돼. 네. 투자도. 근데 전체적으로 21세기 얘기인데요. 21세기 미국 경제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미국의 GDP 성장률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 10년 단위로 연평균으로 본 건데요. 뭐 전후 가장 낮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 이때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로 굉장히 안 좋은 때로 생각하죠. 이게 이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GDP 성장률이니까 이제 인플레 효과는 빠진 건데요. 네. 70년대에 어려웠던 시기의 성장의 반이니까, 물론 이제 어떤 경제도 규모가 커지면 뜀박질할 수 없는 거니까요. 뭐 성숙된 경제 모습일 수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성장의 속도는
가장 느렸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뭐 이때는 주식은 크게 보면 횡보였고 2010년도는 미국 시장 만들어지고 가장 강력한 강세장이었으니까 뭔가 미국에서도 이 뭐 양극화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은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실물 경제 메인 스트리트를 보여주는 거고요. 메인 스트리트는 잘 못 걷는데 월스트리트만 많이 팽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뭔가 불만이 많이 쌓이고 성장률은 정체돼 있는데 네. 주식시장은 좋고 굉장히 좋았고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게 미국처럼 뭐 401k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 노출돼 있지만 미국인들 중에서 주식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세요? 안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저처럼 이 증권회사 다니면 재작년처럼 소위 많은 분들이 이제 동학군에 네. 입대하셨을 때 네. 투자 붐이 있을 때는 전 국민이 주식 투자하는 것 같잖아요. 예. 코로나 이후로 투자자가 2배가 됐지만 1,4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이 훨씬 절반도 많아요. 안 되네. 예.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도 예. 절반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이라고 한 모든 자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많건 적건 간에 자산이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제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의 괴리가 많이 커졌던 거고 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뭐 심플하게 연준이 너무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니까 실물 경제 성장보다는 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시기가 버핏이 압도적으로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와 S&P 500을 비교해 놓으면 그래도 버크셔 해서웨이가 더 나아요. 낮지만은 과거보다 더 격차를 벌리지 못하는데 뭐 뒤에서 보여드리겠으면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버크셔 해서웨이 너무 커졌다. 역동성이 떨어지는 걸까요? 역동성이 떨어지고 우리나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펀드 같은 거 설정하실 때 한국 투자하실 때 네. 펀드의 규모와 수익률은 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상관관계가 있다? 역의 상관관계. 너무 커지게 되면 이 공용 펀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커서 예. 일종의 마켓 임팩 코스트가 발생해요. 내가 주식을 사면 비싸게 올리면서 사야 되고 팔면 내가 떨어지는. 그래서 한국도 펀드의 규모와 이 성과는 차이가 있고 또 버핏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찰리 먼거의 말인데요. 버크셔 해서웨이에 새로 투자하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빨리 팔아서 이 벌 수 있는 어떤 수익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과거처럼 그렇게 그 압도적인 수익률을 내긴 어려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규모가 커진 데 따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떨어져도 이제 워렌 버핏의 버크셔에서는 담배꽁초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중소형주 어떻게 해요? 규모가 그렇게 큰데. 그리고 또 버핏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과거 같은 성장을 하기 힘든데 내가 규모가 작은 돈으로 투자하면 이건 꽤 탄력적으로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규모가 커진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연준이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게 유지하니까 네. 가치 투자자는 시장의 불균형을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네. 충격이 와서 가격이 낮아졌을 때가 가치 투자의 큰 기회인데 네. 시장이 크래시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치 투자자에게도 어떻게 보면 룸이 연준이 없- 만든 버블이 예. 시장의 미스터 마켓인데 울증을 막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올라가는 그러네요. 것들은 올라가니까 사기는 힘든데 좋은 가격에 안전 마진을 가지고 사기가 힘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치 투자자들이 좀 어려웠던 그런 이유가 아닌가 연준이 생각합니다. 훨씬 더 개입적인 상황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러니까 연준의 영향을 사람들이 연준을 더 네. 많이 지켜보고 네. 조금만 어려우면 연준이 뭘 해주기를 바라는.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우리 시대 자본주의가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본과 좀 비슷하죠. 일본은 민간의 활력을 잃으니까 정부가 계속 빚을 내고 예. 정부 부채가 많으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BOJ가 계속해서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뭐 그런 게 어떤 사회가 결국은 중앙은행이 경제에 많이 개입하면 일종의 개입하는 정도가 너무 지나치고 이제 구분이 없어져서 BOJ가 ETF를 많이 사거든요. 예. 상당수 기업의 주요 주주로 중앙은행이 들어가는 그렇다면서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니까 아무튼 뭐 이런 시대입니다. 실물 경제는 정체됐으나 자산 가격은 좋았던 버핏 같은 사람이 투자하기 매우 어려운 시대. 네. 이제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닷컴 버블 때 사상 최고까지 올랐던 S&P 500 지수의 PER이 왕창 떨어집니다. 이때가 이제 버핏이 이제 미국을 사야 된다라고 이제 말했던 그런 시기고요. 그래서 2008년 이후로 위기 이후로 몇 년은 당연히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버핏과 같은 투자자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이후로는 조금 수익률 갭이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남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ER이 40배가 넘었으니까 전체 S&P 500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닷컴 버블 때였고요. 물론 이 PER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PER은 분자의 주가, 예. 이제 시장에 시가총액이 들어가는 거는 똑같은데, 네. 분모에 뭐가 들어가느냐, 예. 이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지금 이 말씀드린 건 경기주도 경기주도 PER은 PER에서 뭡니까? 로버트 슐러 교수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사람이 이제 고안한 건데, 10년 이동 평균 값이 들어갑니다. 10년 이동평균 이익. 예, 이 기업 이익은 한 해 한 해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수익 창출 능력으로 봐서 경기 조정 PE라고 하니까 조금 다르긴 다른데. 우리가 보는 PER과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뭐 이 차트 내에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본 거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2021년 말 즈음에 기록했던 PER이 닷컴 버블 때보다는 낮지만 대공황 때보다는 높으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밸류에이션 상당히 주식이 봤던 거네. 물론 이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었던 거는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이런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는 좀 수용될 수 있는 면도 있었습니다. 네, 2000년 이후로 보면 이제는 M&A를 해야 됩니다. 뭐 종목을 조금 사고 이런 걸로는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공룡이 뭐 돈이 힘드니까 안 돼요. 보험회사 이런 거 이제 하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 제가 3회차에 말씀드렸던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 K 그레이엄이 죽습니다. 이때도 워렌 버핏이 아주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굉장히 이제 정서적으로 70년대 이후로 계속 교류를 해왔던 네. K 그레이엄이 죽게 되고요. 계속해서 공격적인 인수합병하고 2004년도에 수전 버핏 아내가 따로 살던 죽습니다. 수정 버핏? 예. 그리고 2005년도에 버핏이 한국에 왔죠. 그때 왔고 한국 주식에 대한 관심도 표명하고 뭐 포스코 같은 거 샀고 또 신영증권 같은 회사도 버핏의 그 투자 그룹으로 볼 수 있는 쪽에서 이제 주식을 사기도 했고요. 빌 로안이라고 하는 지난 회차에서 말씀드렸던 이 그레이엄 도드 마을의 위대한 투자자에 속하는 빌 로안 같은 사람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운영하는 로안 크니프는 아직도 이제 주주입니다. 예. 계속 배당받고 하고 있고요. 이제 기부 플랜을 발표하고요. 2006년에 85%를 재단에 기부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기부 플랜 이후에도 발표를 해서 워렌 버핏은 그의 부의 99%를 사회에 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2004년에 죽은 아내가 소개시켜준 동거녀 에스트리드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실혼이었는데 결혼식만 하는 거군요. 2006년에. 그렇습니다. 중국 투자도 하고요. 벌링턴 노던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큰 철도 회사거든요. 예. 인수합니다. 인수 많이 하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스노우볼에서 논의가 되는 내용이고요. 2018년에 애플 주식을 매입합니다. 이거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예. 버핏과 같은 대형 투자기관은 3개월에 한 번씩 자기들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게 됩니다. 예.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의 절반이 애플입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절반 정도가 돼요. 절반이 애플이더라고. 와, 엄청난 집중 투자야,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이 헤지 펀드와 S&P 500 인덱스 펀드 간에 막 수익률 경쟁을 한 10년 전에 했는데 예. 버핏이 이깁니다. 예,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11월 달에 찰리 멍거 정말 영혼의 동반자이고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통찰력 있는 사람이 자기 옆에 있다는 건 큰 복이었다. 찰리 멍거를 말하는 건데 근데 둘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얼굴 붉히고 그렇지만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맞겠죠? 이래야죠? 예, 뭐 오래 있게 되면 그런 건데 아무튼 영혼의 동반자인 찰리 멍거가 이제 2023년 11월에 이제 돌아가셔서 저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는 못 가봤는데 2024년 5월은 또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역시 IT 버블 이때 좀 고전을 했고요. 또 2019년 20년도 상당히 고전합니다. 그러네요.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애플 들고 있어서 이게 좀 분명히 좀 될 텐데
뭐 갭이 되게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2년 동안 극복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2022년은 S&P 꽤 많이 떨어진 수폭이나 플러스가 났는데 올해는 한 11월 말까지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보다 S&P 500이 좀 나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90년대 이후로 10년 단위로 연평균 수익률로 본 거면 90년대는 한 5%포인트 정도 버핏이 이겼어요. 예. 근데 이제 90년대 후반에 엄청 그 떨어진 거 생각하면은 그리고 이때는 한 8%포인트 이겼네요. 2010년대에는 한 2%포인트가 조금 안 되게 되는 거고 이건 이제 2020년 최근 4년은 한 4%포인트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도 저는 버핏이 이때보다 수익률이 벌어진 거는 이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이때는 2020년에 코로나 패닉이 있었습니다. 예, 예. 저는 그래서 같이 버핏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이 낙관할 때는 좀 조심하고 또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는 탐욕을 느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고요. 하여튼 별 얘기를 다 들어요. 모든 사람이 기술주로 돈을 벌고 있는데 딱 한 사람이 있답니다. 고집불통이고. 근데 인색하기 짝이 없는 이런 건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워런만이 예외이며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얘기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라는 것 자체가 역행적 투자니까 언제 좋아지긴 실은 힘들어요. 내가 안전마진이 많이 이제 높다고 해서 사더라도 이게 바로 반전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걸 보니까 저 워렌 버핏처럼 저렇게 투자만 집중해도 시장 수익률보다 살짝 상회하는 수준인데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버핏 정도로 못할 것 같으면 네. 그냥 시장 ETF를 사는 게 더 정답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버핏이 두 번째 부인에게 네. 유산을 이제 기부하도록 약정돼 있었는데 예. 재단에 기부하는 거 예컨대 이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는 거는 주식으로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버핏 사후가 되게 되면 이제 이 주식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될 거예요.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럼 최대 주주가 파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기간을 두고 장기간 조금씩. 팔아서 하도록 예. 돼 있고요. 예. 두 번째 아내에게 유산을 기부하는 어떤 형태로 그거를 하자고 하냐면 그 유산의 90%는 S&P 500 ETF를 사라. 하고 너는 그냥 이것만 사 그냥.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 이제 버핏은 우리가 상식적인 직관과 충분한 나의 능력 범위가 있다 그러면 잘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니까 쉽지 않다기보다 버핏은 누구나 노력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럴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좀 그렇게 좀 잘 못하는 그 성실함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투자가 좋은 거는 우리가 워렌 버핏 얘기를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좋은 방법을 배우고 사이도 좋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버핏과 같은 사람은 이 되긴 힘들어요. 그럼요. 주식 투자가 일반적으로 좋은 거는 300주 우리 버핏이었으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나의 능력 범위를 잘 아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내가 기업에 대한 능력 범위가 없다 그러면 ETF를 사는 게 여기저기 뭐 테마주 쫓아다니고 이런 거보다 결국은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버핏은 실수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예. 2021년 주주서한에서는 처음에는 버크셔에서 인수한 게 실수였다. 가장 큰 실수였다. 잘못된 건 20년을 20년을 보냈다. 그거 만회하려고. 와. 근데 또 매우 흥미로운 거는 방직회사가 75년도에 윈백이라는 거 한 번 더 실수했어요. 이건 빨리 끊어서 그렇지만은 와. 그리고 이제 항공 주식 실수했다. 아주 위트 있게 이런 얘기예요. 뭐 미국의 800이 그런 거 모르겠는데 항공사 투자 중독 한라인 800에 이제 마약 중독자가 전화하는 거죠. 예. 나 이거 항공주 중독인데 내가 손이 나가서 또 샀어요. 전화를 해야 되는데 미처 전화를 못하고 주식을 샀다 후회를 하고요. 뭐 젊은 날 뭐 주유소 한 것도 있고 또 덱스터 슈 같은 경우는 신발 회사예요. 네. 근데 이제 2001년도에 결국은 공장을 해외 매각합니다. 근데 덱스터 슈의 노동자들이 중국 노동자보다 2배로 더 일하더라도 임금이 경쟁력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버크셔에서의 덱스터 슈, 윈백 이런 것들은 다 아시아 국가들에게 이제 밀린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한 통찰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 물론 이제 BYD나 이런 거를 또 사기도 하는데 전통 산업에서는 좀 이런 실수들이 있고 또 제네럴리라고 하는 건 지금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 됐는데 사자마자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특히 파생상품 포지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요. 테스코, IBM 이런 거는 한 7, 8년을 물타다가 결국 손들어버린. 특히 IBM 같은 물타기도 경우는 하는구나. 이제 IBM은 이제 IT 회사라는 정체성이었고 예. 워렌 버핏은 이제 IT가 나의 능력 범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주총에 누가 물어봅니다. IBM에서 이렇게 손해보고 애플에서 지금 큰 성과를 보고 있는데 결국은 IBM의 실패가 애플 투자 성공에 그래도 도움이 된 거죠 물어봤더니 아니야. 애플은 소비재야 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이제 능력 범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테스코는 저거죠. 식품 회사이니까 예. IBM 정도 제외하면은 전통 인더스트리에 이제 실패를 했고, 이건 뭐 어떤 그 분이 쓴 책을 봤더니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할 때 실수라는 말이 얼마 나오는지 이렇게 또 누가 카운팅을 해놨는데 네. 자기 실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굉장히 이제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물론 뭐 결과적으로 벌었으니까 이런 얘기도 하실 것 같긴 한데 원래 공부 잘하는 학생이 실수도 예, 고백하고 맞아요. 그런 겁니다. 자랑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실수를 얘기하겠습니까? 버핏의 투자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 이제 초기 투자 같은 경우 이제 담배꽁초 주식들을 많이 사요. 싼 주식들 사는 거고 특히 자산 가치 중심으로 네. 보게 되는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의 유산이 거의 이제 나타났다가 이제 중반부터 1960년대부터 6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찰리 먼거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기 투자 60년대부터 한 90년대 정도까지는 규모가 큰 사업의 질을 중시하는 시즈 캔디, 가이코, 코카콜라 요 세 개는 뭘로 봐도 벤자민 그레이엄식의 아주 자산가치 대비 싼 주식이라 그러면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찰리 먼거의 영향을 좀 받은 거죠. 받은 거고. 다만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험회사나 미디어나 소매 같은 데 반복적으로 투자하면서 본인의 능력 범위를 확고하게 실패해서도 배우고 뭐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요. 후기 투자는 이제는 이제 개인 투자가가 아이디어를 얻기는 좀 힘들어요. M&A 하든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이런 것들은 뭐 무난한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되어야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제 생각엔 초기와 중기까지의 워렌 버핏의 투자가 한번 좀 참고할 만한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핏의 원칙들을 보면 예. 일단 능력 범위가 핵심이에요. 내가 아는 게 뭔지. 어떻게 보면 능력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능력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넓혀 나가되 버핏은 뭐 본인 스스로가 많이 그 책벌레죠. 텍스트 중독일 정도로 많이 보고 또 뭐 머리도 좋아서 찰리 먼거는 버핏을 보고 학습 기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능력 범위를 계속 넓혀 나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 사람의 기준 굉장히 높죠.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여기 뭐 도사가 됐어라고 할 수 있지만 계속 접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접는 게 많고 또 이런 사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실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투자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버핏과 똑같이 하는 건 참 힘든 일인데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좀 내가 자제하고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뭐 너 자신을 알라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이것도 저는 비슷한 말이라고 봐요. 두 번째는 기업의 경영진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보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덕성 아니면 뭐 도덕성과 능력이죠. 도덕성과 능력. 예.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7번째로 크고요. 예.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거기 뭐 철도 회사도 있고 에너지 회사도 있고 해서 고용된 그 노동자 수가 미국에서 한 5번째? 그 정도로 고용을 많이 하는 회사이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하구나. 그러면- 재벌이네 재벌. 미국 재벌. 미국 재벌이죠. 근데 그 오마하에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본사에는 한 몇 명 근무할 것 같으세요? 20명? 100명. 25명.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거의 정권을 다 주는 거예요. 정권을 다 주는데 워렌 버핏이 하는 거는 경제적 자원 배분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어떤 의미냐면 회사가 돈을 벌면 그 돈을 갖고 투자하는 거예요. 특히 보험회사는 플로트라고 하는데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내는 건 지금의 돈이고요. 돌려주는 건 나중에 돈이잖아요. 담겨져 있는 기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에 투자하고 하는 거는 본사에서 멍거와 버핏 그리고 몇몇이 다 정하는데 그거 말고 일상적인 기업 활동은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버핏은 그 아무것도 경영진은 뭐 자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네, 합니까? 버핏이 하는 거는 그 기업이 벌어들인 돈,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할 거냐. 이건 이제 버핏은 기업의 경제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본사에서 버핏과 지금까지 찰리 멍거 이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내린 것 거고. 같고 일반적인 기업 활동은 거의 다 맡기죠. 교체는 더 할 거 아니에요, 교체는. 그것도 흔치는 않지만 그것도 흔치 않아요? 그 재보험회사인 제네럴리 같은 경우는 예. 경영자를 교체도 했는데 애초에 인수할 때부터 경영진의 중요성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영진이 나쁜 회사는 애초부터 좋은 회사가 되기가 좀 어렵고 그 비슷한 비유가 있는데요. 안 되는 회사를 사람 바꿔서 바꾸려고 하는 게 더 힘든 일이다. 그런 기대하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와, 잘 돌아가는 회사는 경영진도 잘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특히나 이제 1960년대에 워렌 버핏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그 일종의 스캔들에 휘말려 있을 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경영진이 선제적으로 손실 내가 반영하겠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경영진의 중요성을 늘 많이 말하고요. 네. 그 다음 안전마진입니다. 저는 개인 투자가들이 워렌 버핏처럼 하기 힘든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가치 투자자들은 시장은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스터 마켓.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러면 조증이 있을 땐 팔고 우울증이 있을 때면 사면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우울증이 있을 때 내가 사고 싶어도 돈이 없고 주식만 있는 경우 우리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버크셔에서의 현금 보유액이에요. 계속 늘어나잖아요. 현금 예, 보유가 이거를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서 위기에 앞서서 뭐 돈을 뭐 많이 모아둔다. 뭐 최근 들어서 버크셔에서의 현금 보유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보험회사에서 그래요. 돈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장이 우울증일 때 항상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하기 어렵죠. 하기 힘든? 이건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를 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보험 자회사 말고 버크셔에서가 철도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돈을 잘 벌어서 그쪽에서 이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핵심은 보험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거는 개인 투자 하긴 힘들지만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주식에 올인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현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버핏과 똑같이 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자기 형편에 맞게 우리가 다 이렇게 못한다 그러면 한번 일부라도 해보고 뭐 이런 조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버핏이 자기 아내에게 유산을 기부하면서 90% 인덱스 펀드로 가져가라고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스노우볼에도 나오는데요. 2007년도에 버핏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금융회사들이 너무 수수료 떼고 그러다 보면 시장을 못 이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다니는데 미국에 이런 재미난 사이트가 있어요. 그 일종의 내기 사이트예요. 10년 동안 나는 뭐 예컨대 S&P 500과 500 수익률 걸겠다. 넌 뭐 걸어라. 그래서 지는 사람이 기부하는. 그래서 이제 그 사이트에 버핏이 내기를 제안했을 때 프로테제 파트너스라고 하는 이 회사는 펀드 오브 펀드예요. 여기 그 대표가 붕괴를 했어요. 우리는 전문가들이고 시장과 상관없이 절대 수익으로 특히 헤지 펀드는 주가가 떨어질 때도 뭐 숏을 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년 내기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월가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헤지 펀드와 했는데 워렌 버핏은 S&P 500 인덱스 펀드를 했는데 10년 동안에 125%고요. 5개 펀드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도 이걸 못 쫓아갔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2.8과 2. 물론 이쪽은 단순히 가격의 변화뿐만 아니라 수수료 같은 것들 다 빼고 한 거예요. 버핏도 이제 이게 시장이 수수료나 이런 차이가 크다라고 봤을 텐데요. 아마 제 생각에 10년이라 그러면 요 A 펀드와 S&P 인덱스 펀드의 한 40% 정도 차이 조금 과하긴 한데
상당수는 수수료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능력 범위예요. 버핏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무한 낙관론자예요. 그래서 버핏이 난소복권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난소복권은 내가 운 좋게 미국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버핏이 태어났을 때 미국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한 2%인가? 그래서 한 50대 1로 운 좋게 여기 태어난 거야.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괜찮은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처럼 열심히 투자의 오타쿠처럼 노력을 하고 적절한 기질과 태도를 갖추게 되면 투자는 정말 좋은 건데 그걸 못하면은 투자라고 하는 게 꼭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은 이런 거라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이죠. 예. 근데 2019년부터 이제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찰리와 나는 이미 긴급지대에 들어와 있다. 버크셔는 우리들의 사망의 100% 정도 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낙관적으로 뭐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버핏이 없는 버크셔 해서웨이 저는 좀 시장이 좀 동요할 것 같은데 설사 이런 시스템이 말하는 것처럼 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잘 돌아가는지 특히나 버크셔 해서웨이가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매우 분권적이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인사이트가 있는 소수의 탁월한 사람들이 자원 배분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멍거웅이 돌아가진 상황에서는 좀 뭐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로 애플이 한 50%가 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9%, 아멕스가 7.2%, 코카콜라가 7.1% 이렇게 됩니다. 이걸 보고 재무학자인 다모다란 교수가 이 포트폴리오가 너무 치중돼 있다 애플에 그런 얘기했더니 벙거와 버핏이 다모다란 바보야 그러면서 또 왜냐하면 이 주식만 보면 그런데 우리 비상장 회사가 많아. 철도도 있고 뭐 시즈캔디 같은 거 다 비상장이니까 실제로 따지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애플이 많죠. 애플을 처음에 살 때는 PR이 한 어느 정도 됐을까요? 한 30배 정도 안 됐을까요? 30배 정도? 지금은 얼마죠? 애플이? 지금도 한 20배, 뭐 20, 한 5, 6배 이 정도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사실 20배도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예. 아주 뭐 테슬라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네, 낫네.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애플을 왜 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진짜 우리 소비자여도 지금 애플의 BS를 알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제 생각엔 좀 단순하지 않을까요? 이게 약간 유틸리티 비슷하게 예. 스마트폰의 성장은 거의 끝났잖아요. 예. 안정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잘 사지도 않아요, 요즘. 잘 바꾸지도 그렇죠. 않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애플의 가장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누구에게 찾아야 될까요? 스티브 잡스? 어쨌든 뭐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사람 스티브 잡스인데 예. 벙거와 버핏은 팀 쿡을 본 거예요? 팀 쿡이 더 훌륭하다고 얘기를 해요. 스티브 잡스도 위대하지만 예. 더 훌륭하다. 근데 앞서서 제가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자원 배분을 예. 버핏과 멍거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 한번 보시면요. 애플이 9월 결산 법인이거든요. 파랗게 칠해진 게 애플의 자기 자본입니다. 예. 근데 2017년 이때가 워렌 버핏이 거의 샀던 때예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자기 자본이 계속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자기 자본이 기업이 들고 있는 자산 중에서 주주들의 귀속되는 몫인데 예. 처음에 자기 자본은 주주들이 돈을 내서 출자해서 자기 자본 사업 미천으로 출발하죠. 그 다음에 기업이 돈을 벌게 되면 당기순이익을 내게 되면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거 말고 나머지를 유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자 기업의 경우는 자기 자본이 일반적으로 늘어납니다. 네. 근데 애플의 자기 자본은 5년 동안에 60%가 줄었어요. 그럼 이거 왜 그럴까요? 배당? 네,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거는 예. 대부분의 경우는 적자 나는 기업이 쌓아놓은 걸 까먹으면서 회계적으로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데 지금 애플은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회사거든요. 이 붉게 칠해진 게 애플의 당기순이익이에요. 이렇게 돈을 버는데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들에게 너무 많이 돌려주는 거예요.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런 기업을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이제
버는 거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맞아?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극강의 자본 효율성을 중요시해요. 우리 최근에도 우리 기업들 대규모 증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쁜 기업은 갑자기 주주들에게 손 벌려. 그래서 자본을 키워. 그래서 자본의 효율을 높이면서 증식하기 힘들어지는데 예. 애플이 이렇게 그 자기 자본을 줄이면서 주주환원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설비 투자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 없고 애플은 다 아웃소싱 주는 일종의 마케팅이나 아이디어를 파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는 돈 벌면 끊임없이 재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해서 주식수를 소각해서 없애니까 한 5년 동안에 당기 순이익은 배가 늘었는데 EPS, 주당 순이익은 167%가 늘었어요. 결국 워렌 버핏이 늘 주장하는 거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 한 주의 자본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익은 버는데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그 주식 하나하나에 들어오는 그 이익이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애플이 PER이 한 30배가 되지만 PBR은 48배나 돼요. 그럼 왜 그래요? 자기 자본을 줄이니까. 주식이 많이 그리고 ROE가 엽기적인 수치가 나요. 100%가 넘어요. 왜 그래요? 어마어마하다. 저거. 줄이니까. 그래서 팀쿡에 대해서 찬사를 보낸 거는 저는 뭐 이런 식의 미국식 자본주의 행태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이건 모든 보가 너무 주주들에게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극강의 자본 효율을 낼 게 아니라 어디 뭐 투자라도 하면 이 애플이라는 어떤 단일 자본의 효율은 떨어지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뭐 결국은 애플의 비용은 누군가의 수익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자본을 계속 줄이면서 주주들만 좋은 일들을 하는 건데 버핏은 어떤 투자자 관점에서는 극단적으로 자본 효율성을 높인다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그나마 애플은 양반인 게 애플은 그래도 자기 자본이 있어요. 줄어들었지. 지금 여기 있는 기업들은 미국의 빚내서 자기 자본을 줄이는 회사들이죠, 이거. 예,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인 회사. 회계적으로 자본 잠식인 회사가 미국의 S&P 500 중에 19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에 반하죠. 우리가 자본주의를 사는데 자본주의의 천병은 기업인데 자본주의 천병인 기업에 자본이 없어. 저거는 무슨 세제 혜택 이런 걸 노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오히려 벌칙을 받아요.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IRA 안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게 제가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주주 환원을 하게 되면 그 사회에 있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 중에서 주주만 그 기업의 부를 극단적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든 행정부의 IRA 안에 예.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사주를 사게 되면 페널티로 오히려 세금을 내야 돼요. 오히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네요. 하고 이거는 그래도 되니까 하는 거예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예요. 그럼 스타벅스가 설비 투자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예. 또 끊임없이 어디선가 돈이 현금 들어와. 장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예비적 동기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쌓아두는 게 있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니까 예. 쌓아두는 쌓아두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는 극단적인 자본의 효율성 이런 걸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서 보는 거고 애플이 그걸 대표하는 것 같고 팀쿡을 찬양하는 것도 버핏도 기본적으로 이게 뭐 여러 가지 가치가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좋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애플처럼 주주들한테 굉장히 친화적이면서도 회사의 이익이 계속 네. 쌓이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막 퍼주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상당히 애플만 해도 이것도 이상한 거죠. 예, 뭐 네, 버는 거보다 더 많이 하는 더 많이 거예요. 하는 예, 거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인 거는 네. 뭐 상식의 파괴에 가까운 상식의 거고. 파괴죠.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예. 이 시간 처음에 미국이 성장률이 되게 둔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버핏이 말하는 자본 효율성은 ROE, 자기 자본 이익률로 표현이 되는데 네. ROE는 분자인 당기순이익을 분모인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제 성장이 둔화가 되면 시장 총체적으로는 분자인 이익도 많이 늘어나기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본을 줄임으로써 근데 EPS를 늘리는 거고 또 적극적으로 분모인 자기 자본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ROE가 한국, 중국보다 높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돈을 상대적으로 잘 버는 것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자본을 줄이는
아.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는 증식이거든요. 예. 키우고 하는 건데 자본을 줄이고 있어요. 자본을 줄임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자본의 효율성. 극단의 자본 효율성을. 아. 우리가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거는 성장의 시대에 살 때는 ROE의 분자를 높이는 게 우리의 뭐 성장에 돈을 더 벌자인데 네, 네. 이쪽은 아예 그 베이스를 줄이는 베이스를 줄여서 굉장히 분모를 변태적인 줄여버리고. 자본주의를 우리 보고 있다고 야. 봐요. 물론 이제 그게 가능한 아. 비즈니스 모델, 너무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또 이러다가 보잉처럼 보잉이 한 30년 연속 흑자를 내다가 보잉도 뭐 주주환원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자기 자본이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 직전에 뭐 보잉 그 항공기 하나 떨어지고 수주가 막히니까 30년 흑자 교육이 한 방에 불어날 뻔했거든요. 정부 도움으로 살아났으니까 미국은 다소 주주자본주의 과잉이긴 하지만 이 저성장 시대에 미국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결국은 자본 효율성은 나름 극강으로 올리는 거고 그리고 버핏은 저는 애플이란 것 자체도 약간은 이제 뭐 성장이 정체가 된 우리 통신시장이 그렇잖아요. 통신시장이 성장은 정체되어 있고 배당이나 이런 걸로 주가가 형성이 되는데 애플은 그 효율적 자원 배분을 주주환원으로 본 것 같고 지금 이제 S&P 500과 나스닥은 이익이 늘어나는 거보다 자기 자본이 덜 늘어나는 이건 매우 정상적인 거예요. 이익 중에 일부 배당하고 그럼 자기 자본은 적게 늘어나는 게 맞는데 한국이나 중국은 오히려 자기 자본이 더 많이 늘어나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배당을 안 하는 거죠, 뭐. 아니 증자해서 그래요. 우리 돈을 증자. 빨아들이는 돈을 수조. 계속. 우리 작년 재작년 얼마나 증자를 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전혀 반대예요. 분모를 키우고 재투자하고 거기서 더 벌어야 되는 어려움에 노출이 된 거랑 그렇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나오는데 자본을 줄이는 것과 그래서 그 워렌 버핏은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계속 얘기하고요. 야. 이 책은 현금의 재발견이라는 게 예. 자원 배분을 잘하는 기업들, 특히 주주 입장에서 아하. 이 당위적인 사회적 가치로 보면 저는 다른 네. 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버핏이 애플을 사는 혹시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팀쿡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는 뭐 이런 주주환원 아니면은 저거 보니까 진짜 한국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이제 와. 우리 시장이 장기 정체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유고. 중무정대형 이런 비즈니스가 잘 안 되잖아요. 와.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뭐 가치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투자는 딱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봐요. 모멘텀 투자와 가치 투자. 모멘텀 투자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하죠. 네. 우리가 보는 모든 정보들이 모멘텀 투자예요. 이번 주에 뭐가 잘 갈 것 같아요. 올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실은 가치 투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역행적 투자잖아요. 가치보다 싼 걸 사는 건데, 근데 모멘텀 투자가 뭐 저는 뭐 투자의 정답은 없다고 봐요.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은 정말 전형적인 모멘텀 투자자예요. 달리는 마차에 올라타라. 남들보다 조금 먼저 내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멘텀 투자는 대중들의 심리가 어떤가 이게 궁금하고,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모멘텀 투자의 철학 중에 하나는 시장 효율성도 들어가 있다고 봐요. 주가가 답이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주가가 답이니까 그걸 네가 쫓아가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시장 효율성, 단기 트레이딩이고 제 관점에서는 무빙 타깃이에요. 막 타깃이 막 움직여. 내가 쏠려고 하는데 가치 투자는 능력 범위 안에서 뭘 기다린다 그러면 이거는 돌아가는 이 타깃을 쏘는 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존하는 투자자의 90%는 모멘텀 투자자고요. 또 투자 정보의 대부분도 굳이 따지면 여기에 기반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가치 투자의 철학은 반대예요. 시장이 답이 아니고 오히려 시장은 때로는 비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너무 들들 때, 너무 침울할 때. 그리고 이 안에는 주가는 모른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가는 모르는 영역인데 그거를 가지고 관역을 맞추려고 총을 쏘는 거는 무망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글로벌 금융위 이전까지는 또 지금도 이제 지금 주류 경제학이나 아니면 투자론 같은 데서 배우는 거는 비교적 시장은 효율적이라고 배우지만 요즘은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시장의 비효율에 주목을 하는 건데 이거 공부한 사람들이 노벨 경제학상도 받고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는 안전 마진이에요. 시장은 비합리적이고 기본적으로 주가는 내가 모른다고 보는 거고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기업의 가치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보니까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으면 시장의 조증과 울증에 편승해서 우리가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건데 결국 미래는 나도 모르기 때문에 안전 마진, 충분히 내가 측정한 적정 가치보다 쌀 때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이럴 때가 뭐 늘 있나?
철없죠.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게 아닌 거지, 철학이. 오히려 기다리는 것도 나의 철학인 거예요. 버핏이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거고,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은 잃지 않는 거. 다분히 좀 보수적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 가치 투자자는 능력 범위. 결국 이제 이거는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에요. 가격은 모른다. 미스터 마켓인데. 근데 내가 적정한 가치보다 가격은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고 우리는 2m 높이의 장대를 뛰어넘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20cm의 발을 쉴 수 없이 넘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나왔다. 예,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 모르는 걸 가지고 하는 거는 불리한 입장에서 게임하는 거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내 능력법이 바뀌다는 거예요. 우리는 딜리바는 알지만 소프트웨어는 잘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마이크로소프트 얘기 아무리 빌 게이츠한테 들어도 이 산업이 앞으로 10년 이후에 20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군요. 잘 모르는 거죠. 보통 이제 워렌 버핏은 한 5년 정도의 수익 추정이나 예. 이런 걸 하라는 건데 그게 선명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그럼 5년, 버핏은 5년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 본인도 모르지. 그러니까 과거로부터의 추세가 안정적인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니시 파브라이라고 하는 이 버핏을 좋아하는 인도 투자자는 따분한 업종에만 투자했어요. 잘 아는 거죠. 그럼 따분한 업종이 늘 오르나요? 안 오르죠. 따분한 업종은 따분하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싸질 때. 싸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멘텀 투자는 내가 이리 튀고 저리 튀는 거에 대해서 웬만하면 잘 대응을 하려고 그래야 돼요. 예. 네. 근데 이거는 반대로 잘 안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하고 거고. 있고 요것만 딱 타겟팅을 보고 있는 거군요. 요거 안에 들어올 때까지. 그런 거죠. 일종의. 그래서 저는 가치 투자자는 방관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사냥꾼. 적극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라면 안 하는 것도 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그러고요. 또 너무 많은 자극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 역시 모멘텀 투자에 올라가면 더 하고 싶잖아요. 예. 떨어지면 더 겁이 나잖아요. 또 버핏은 투자가 야구보다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타자는 스트라이크 3개 안 치면 아웃인데 네. 이거는 그냥 기다려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말들은. 예, 전설적인 사활 타자 누구죠? 테드 윌리엄스? 예. 이 사람이 스트라이크 존을 그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치기 좋은 공을 치니까 결국 사활을 친 거고 스트라이크 존이지만 이 낮은 쪽을 내가 휘두르면 아웃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기 힘들다는 거 알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반대편의 편향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스노우볼을 읽으시면서 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뭐 제 생각인데 가치 투자는요 일단 겸손해야 돼요. 모르는 걸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내 그 능력 범위가 적더라도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건 겸손하지 않은 거고 그럼 내 능력 범위가 전혀 없다. 그럼 ETF 같은 패시브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하면 되니까. 그건 내가 부족함을 인정함으로써 아까 뭐 헤지펀드보다 더 장기적으로 나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똑똑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진짜 잘 못하는 게 이거 같아요. 똑똑해야 된다? 잘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아는 거는. 근데 이것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많은 걸 알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네. 내가 4년에 한 번 투자한다 그러면 4년 동안 공부해. 예, 뭐 내가 깊이가 어쨌든 나의 능력 범위가 생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범위 안에서 행동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는 보통은 아니지만 일단 행동부터 하고 내 능력 범위를 찾잖아요. 4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4년은 너무 과한 거죠.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사업하듯이 하라고. 이건 종이 쪼가리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주식은 내가 동업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해야 된다. 이거 자체는 의심해. 시장 역행적 투자인데 실은 내가 안전마진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샀다고 하더라도 예. 한 7, 80%는 밸류 트랩인 경우가 많아. 나는 안전마진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대체로 시장이 더 오라. 내가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와 세 번째는 태도고요. 두 번째는 지식이나 학습인데 저는 이게 같이 중요하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개인 투자가분들도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주가를 보는 것보다 기업을 더 많이 보시는 게 필요하고 특히 회계나 이런 것들을 모르신다 그러면
이 회계라고 하는 게 대단히 우리가 뭐 아카데믹하게 이런 높은 수준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저는 회계학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만화로 보는 회계 같은 것도 보시면 된다고 봐요. 매출, 영업이익,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자기가 알면 되는 거니까요. 이게 뭐 가치 투자고요. 모멘텀 투자는 역시 답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조지 소로스 이 얘기했어요. 야, 자네는 어쩌자고 항상 추세와 싸우냐? 왜 사서 고생하냐? 학대당하면 짜릿해? 시장은 피드백 가는 경향이 있어. 운동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양의 피드백이 존재한다고. 이것도 맞아요. 뭐 그러니까 이럴 수 있으면 하는데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모멘텀을 강하게 느끼는 거는 상당히 많이 움직인 다음에 느껴지는 거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제가 잘하는 거 하면 된다고 봐요. 꼭 이게 답이 아니라고 봐요. 다만 저의 관찰은 너무 이런 편향이 굉장히 많고 주식을 해서 돈을 못 버는 거는 이런 편향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그런 사람 너무 많다 오히려.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성장주 투자는 이건 가치 투자에 대립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잘 알면 왜 밸류에이션이 뭐 그렇지. 5배만 정당한 건가? 밸류에이션이 30배다. 이 밸류에이션 30배라고 하는 우리가 내년이나 후년 정도까지 본 건데 네. 한 5년 정도 해서 정당화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주 투자는 잘 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것이 가치 투자도 될 수 있다고 봐요. 대치되는 개념은 아닌데 다만 일반적으로 성장주라고 하는 게 스토리텔링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솔깃하게 하니까 대체적으로 모멘텀 투자로 가는 경향들은 있는 것 같지만 개념적으로 성장주 투자가 가치 투자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버핏이 이런 얘기 했으면 나의 15%는 필립 피셔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고요. 85%는 벤자민 그레이형으로 영향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85%는 담배꽁초고 예. 15%는 잘 나가는 걸 투자한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찰리 먼거가 들어간다 그러면 벤자민 그레이엄 이거는 한 반반 정도로 나눠야 되겠죠. 예, 절반은 찰리 먼거고 그 절반은 또 벤자민 그레이엄 아닌가 싶습니다. 야, 근데 이게 자기가 겸손해서 고민해서 뭐 하나를 샀어. 근데 박살이 나. 반토막이 나. 더 겸손해져야죠. 근데 좀 근데 제 생각에는 내가 4년을 고민해서 하나 샀는데 그게 반토막이 그거 어떻게 팔겠습니까? 근데 가치 투자자라 그러면 네. 반토막이 날 수도 있죠. 다만 끊임없이 내 판단이 틀렸는지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워렌 버핏도 뭐 한 4번 정도는 반토막이 났으니까 그 시기에 혹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다는 게 틀렸다는 징표가 아니고 그럼요. 내 판단이 여전히 유효한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판단이 상당히 진실에 가까울 정도로 내가 똑똑해야 되고 또 그 기준이 아집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이런 태도가 필요하겠죠. 투자하는 게 정답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전 지식과 태도가 다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굉장히 뭐 지식도 출중하지만 당연해 보이는 것을 잘 지키고 특히 지식 영역에서는 내가 아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아는 걸 잘 알아야 내가 모르는 건지도 알 수 있고 이 능력 범위 밖으로 안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 예. 투기는 가장 쉬워 보일 때 가장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위기 상황에서 현금이 용기와 결합할 때 이것의 가치를 무한합니다. 근데 이제 버크셔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이 구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는 용기만 있었으면 되네. 근데 저는 제 주변에 봐도 예. 내가 주식을 예컨대 1,000만 원 하는데 주가가 많이 밀려. 근데 저 관찰의 결과인데 여윳돈이 100만 원만 있어도 예. 떨어질 때 그 하는 그 대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윳돈이 있으면 모두 주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와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버퍼가 있었을 때는 나쁠 때 버티는 힘도 굉장히 저는 강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보험회사는 아니지만 저는 모든 걸 주식에 안 넣는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인덱스 펀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네. 뭐 눈덩이를 굴리는 게 야, 저기서 거고요. 이제 스노우볼이 나오는 예. 거구나.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는 편이 낫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투자 세계에 들어왔는데 확률적으로 좀 뭐 마음고생도 많을 것 같은데 저는 환영해요. 다만 좋은 태도로 역시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답은 없으나 이것이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돈 번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는
기관 투자가보다 개인에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요. 예. 음. 끊임없이 나의 판단을 올바름을 정해진 시간에 입증하고 이런 거보다 혼대가 미스터 마켓인데 그렇죠? 나의 판단 중심으로 생각하면 성과는 미스터 마켓이 결정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인내할 수 있는 돈, 내 책임 범위 안에 있는 돈이 결국은 승률을 높이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 스노우볼 1, 2권에 그 버핏의 인생이 담겨 있고 정수가 담겨 있는데 저는 김학균 센터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 이번 시간에 이 정수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감동했나 봅니다. 네. 장순성 기자님은 지금 뭔가 터칭이 있는 것 같아, 지금. 내년부터 주식 투자가 뭐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뭐 저는 달라질 건 없습니다. 돈이 없구나, 현금이 없어. 장순성 기자 현금이 없습니다.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장님. 네. 이야, 잘 들었습니다. 진짜 두꺼운 책이고, 사실은 저도 이 스노볼은 도서관에서 굉장히 많이 본 책인데, 막 이렇게 만지작만 하다가 참말 읽을 염두가 잘 안 나던 그런 책이었는데, 진짜 김학균 센터장님한테 잘 들은 것 같고, 워렌 버핏이 어떤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훨씬 좀 입체적으로 배운 계기가 아닐까? 그래서 투자라는 게 뭘까? 꼭 투자뿐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의 애티튜드는 어때야 될까?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긴 시간 고맙습니다. 저희를 많이 공부시켜 주셔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예.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